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상 두둥.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가슴 아픈 그런 날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날이네요. 가슴이 좀 아픈데 어쨌건 여러분들 이 나라 망하는데 좀 앞장섰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을사오적 같은 분. 여러분 을사오적이 누군지 아세요? 이완용, 여기까지는 뭐 다들 대답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대답을 못해.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이 시들이 많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다섯 명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이제까지 못했던 육두 문자를 한번 이름을 탁 얘기할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네. 나 얼굴 빨개졌어. 왜냐면 제가 욕이라는 것도 좀 입에 좀 달아야지 이게 하는데 제가 욕을 사실은 해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식은땀이 막 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욕하는 것도 이게 어려운 거구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네. 어쨌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죠? 이 순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 밖에 올렸던 그 이름들 그리고 그 욕설들, 이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죽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역사 시간만 되면 강제로 소환되어 가지고 이름이 불려지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순간을 기억해 두시라고요. 여러분이 입 밖에 올렸던 그 이름 그리고 그 욕설, 똑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지고 욕설을 받는 그런 이름으로 남도록 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현명하게 한번 기억해 보시라 라고 해서 제가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 수 있는 방법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자, 강화도 조약의 문이 열렸습니다.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이게 바로 임원연의 군인들이 나는 일으켰죠. 자, 청해 진압으로 실패가 되었고요. 다시 이제 이 청해 내정 간섭이 강해지니까 이 100여 전 신세대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그들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거 위로부터의 개혁,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청해 진압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10년 뒤, 자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왔고 청일전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진압되었는데 같은 해 시행된 게 바로 갑오개혁이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을 거치면서 을미개혁까지 연결되는 모습, 이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습니다. 그죠? 이 모습을 바라본 고종 두려웠죠.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관 파천이 되겠습니다. 아관 파천이 전개되었던 그 시기에 독립협회와 같은 그런 단체들이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결국 이제 그 다음 해 1897년 대한제국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시행하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이 고종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그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니 그것이 바로 러일전쟁이라는 거예요. 러일전쟁. 자, 이 러일전쟁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러일전쟁에서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러일전쟁의 승리자는 승리자는 그죠? 일본이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지각변동이 이제 벌어지는데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게 많아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일 의정서라는 체결을 통해 가지고 뭘 요구하냐면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군사 용지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일일이 허락을 받으면 쓰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껏 쓰겠다라고 하는 군사 용지, 군용지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네, 군용지를 마음껏 free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를 지금 이 한일 의정서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에서 좀 승기를 잡게 되니까 이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러일 전쟁의 배경이 왜 일어났느냐? 이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한 균형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 균형을 깨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이 러일 전쟁에서 어떤 그 단초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영향을 끼쳤던 게 가장 가까운 그 시점에서 이 러시아의 용안포 조차 사건, 용안포 조차, 1903년인데 이 용안포 조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안포가 저쪽 그 압록강 그 일대에 있는 곳인데 이 지역에서 이제 벌목 나무를 베어가다가 아예 그냥 이 지역을 오래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그 세력 균형 속에서 러시아가 뭔가 좀 더 가져가면 일본이 으렁, 일본이 좀 더 맞으면 러시아가 으렁, 이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계속 으렁대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 결정타를 매겼던 게 바로 이 용안포 조차 A 사건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전쟁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일본은 알고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여러분 1894년, 95년 삼국 간섭 아시죠? 이 청일전쟁 과정 속에서 이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가져갔던 일본이 토해내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삼국 간섭이었잖아요. 그때 이 러시아의 어떤 수모 이걸 이제 갚는 거야, 일본이.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그래서 벌어진 게 바로 러일 전쟁이라는 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체결된 어떤 조약들이 있는데 한일 의정서 군사전 마음대로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승기를 잡은 일본이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이 뭐냐? 이 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이 뭐냐? 자, 그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 고문 통치라는 겁니다. 고문 통치. 자, 고문 통치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고문이야, 고문. 핵심은 바로 고문입니다. 고문. 선생님, 고문 혹시 팔꿈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왜 이렇게 자문해주고 이거 이렇게 해야죠. 저거 저렇게 해야지. 자문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문들을 파견해주는 거예요. 어떤 고문들이 왔냐면 이 메가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메가타가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티번스가 이제 외교를 담당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이 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다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 스티번스가 하고 있겠죠. 이런 어떤 고문들이 지금 파견되는 게 바로 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한일 협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면서 체결했던 게 바로 이 2차 한일 협약이다라는 건데, 이 2차 한일 협약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1905년도에 체결된 건데 다른 말로 이 조약을 우리는 을사늑약이다. 이게 이제 1905년이거든요. 을사년에 아주 강압적 방법으로 체결토록 했던 을사늑약이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뭐냐?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바로 이때부터 우리는 외교권을 강탈당합니다. 이건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거 외교권을 강탈당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고문보다도 더 센 바로 통감이 부임합니다. 통감이 부임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감 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감 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감. 외교권 강탈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볼 땐 이미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거의 주권 거의 90% 넘어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랑 협상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다른 나라랑 무슨 뭐 조약하는 거 체결할 땐 일본이 대신해 준대. 그게 나라냐? 그게 나라냐고요. 그죠? 이게 나라냐? 이제 이렇게 말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 때 우리는 다 잃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이제 앞장섰던 인물들이 바로 이토 그리고 을사오적.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이 모습들. 근데 이제 이 당시 이 을사늑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고종이 여기 자신의 도장을 스스로 찍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소극적 저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주권자 고종이 소극적 저항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내려놓고 혼자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독립협회도 해산시켰고, 그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죠? 난 도장 안 찍었어? 라는 걸로 면피한다? 글쎄. 어쨌건,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종이, 난 도장 안 찍었다. 이거 부당하다. 라는 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 특사가 뭐냐면요. 바로 헤이그 특사라는 거예요. 네, 헤이그 특사.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헤이그 특사 누가 파견되면 이준이라든지 이위종이라든지 이상설 이런 인물들이 이제 파견되는 것이죠. 한번 적어 볼까요? 네, 이 헤이그 특사에는 이준, 이위종, 그다음에 이상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일본이 아니 분명히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외교권이 강탈됐는데 없는데 너희들 없는데 이거 뭐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왜 외교행위를 하지 이거 조약 위반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 고종을 여러분들 강제로 퇴위를 시켜요.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 바로 순종을 황제의 자리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 순종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는 용희 시대다. 고종 시대를 우리가 광무라고 했잖아요. 이 순종 시대를 우리는 용희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광무 시대가 끝나고 용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일제가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자, 이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정미7조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미년 이게 이제 1907년이거든요. 정미7조약이다. 1907년도에 체결했던 정미7조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미7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군대를 해산하는 거예요. 와, 진짜 크죠, 여러분들? 군대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리고 이 통감이 말이지. 통감이 차관, 장관이 있으면 차관이 있잖아요. 그 차관을 거의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인 차관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본인 차관도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차관 정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흐름을 좀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렇게 고문 정치, 통감 정치, 그리고 차관 정치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통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감의 권한이 더욱더 정미7조약, 이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더욱더 세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외교권 가져갔죠, 군대 해산시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후각서라는 걸 또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기후각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기후각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법권을 강탈해가는 모습들 이렇게 사법권을 또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씩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1910년 경술국치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경술국치는 여러분들 몇 년도냐면 1910년 8월 29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좋은 거, 기쁜 거, 신나는 것만 기억하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아픈 거, 지우고 싶은 거, 상처받은 것조차도 기억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1910년 8월 29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 과정들 이렇게 되면서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냥 그래 망하나 보다 이제 이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맞서선 저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저항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